1941년 일본에 의한 진주만 공습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미국. 태평양에서 일본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며 미국은 점차 발전해 나갔고 1942년 말에는 영국의 처칠이 목 빠지게 기다리던 유럽 전선에 드디어 병력을 투입시키게 됩니다. 처칠의 고집으로 미군의 파견 첫 지역은 북아프리카로 결정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치열하게 싸운 곳 중 한 곳이 바로 북아프리카였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요지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는 독일과 이탈리아군에게 점령되었고 그곳에는 그 유명한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의 롬멜 장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롬멜의 아프리카 군단은 전쟁 초반 적은 병력으로도 튀니지와 리비아의 영국군을 박살내고 승승장구하며 이집트 코앞까지 몰아붙이지만 엘 알라메인에서 영국군 몽고메리 장군의 대규모 물량전에 저지당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패배한 독일군은 후퇴하는데 본국으로부터 지원이 거의 없었던 아프리카 군단의 한계였습니다. 명장으로 불리는 롬멜이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물량 앞엔 장사가 없는 법이죠. 그리고 이때 독일군과 같이 싸웠던 이탈리아군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롬멜은 이미 북아프리카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후퇴하고 싶었지만 히틀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튀니지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본토에서도 매우 가까웠고 리비아나 이집트로 가는 길목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밀고 밀리며 치열하게 싸우던 북아프리카 전선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미군이 상륙하기로 결정되었고 미군은 대규모 북아프리카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작전명은 횃불작전으로 1942년 11월 8일 11만여 명의 영미 연합군이 모로코 알제리에 일제히 상륙합니다. 미국의 유럽 원정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의 첫 실전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군은 영국군에 비해 좋은 장비와 잘 먹고 잘 입었기 때문에 상대해보지도 않은 독일군에 대해서도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큰 교훈을 얻게 되죠. 한편 영국군에게 깨진 후 방어선을 펴고 겨우 버티던 롬멜의 입장에선 앞쪽의 몽고메리와 뒤쪽의 미군을 동시에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는 그 유명한 조지 패튼 장군의 병력이, 알제리의 오랑과 알제에는 로이드 프레덴덜 장군과 케네스 앤더슨 장군의 병력이 상륙합니다. 당시 알제리와 모로코를 지키던 병력은 독일군도 이탈리아군도 아닌 프랑스군이었습니다. 독일에 점령당한 프랑스 괴뢰 정권인 비시 정권 하의 프랑스군이었는데요. 과연 이들이 미군을 공격할지 안 할지가 상륙작전의 관건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에게 점령당해 동맹을 맺은 상태였지만 이들은 완전한 독일군의 편도 완전한 연합군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륙작전을 시작하자 프랑스 해군과 공군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미영 연합군과 프랑스군의 전투라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요상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륙 과정에서 연합군은 1000여 명의 전사자가 생겼고 특히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 어벤저가 독일군 유보트의 어뢰에 맞고 침몰해서 516명이 전사했고 상륙 전에 미리 침투하기 위해 배에 타고 어설프게 해변으로 접근하던 미군 병력이 발각되어 미군 보병 200여 명과 영국 해군 100여 명이 전사하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치열한 전투 끝에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상륙에 성공한 미군은 의기양양하게 북아프리카에 상륙합니다. 한편 히틀러도 횃불작전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북아프리카에 기갑병력을 증파합니다. 바로 횃불작전 다음 날인 11월 9일부터 튀니지에는 100대가 넘는 독일 공군기들과 수만 명의 병력, 전차와 야포 등이 긴급 투입됩니다. 이때 수량은 많지 않지만 독일군 501 중전차대대에 티거 전차들도 투입되었는데요. 이 티거 전차야말로 미군 전차병들에겐 사신이 될 존재였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군이 이렇게 빨리 투입되리라 예상하지 못했고 튀니지의 적 병력은 별로 없을 거라는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알제리에서 튀니지로 침입하는 방법은 산악지대 사이에 카세린 협곡을 포함한 몇 개의 협곡과 도로들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튀니지 동쪽의 독일군은 예전에 프랑스군이 만들어놨던 강력한 요새인 마레스 라인 덕분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연합군의 병력이
세 갈래로 나뉘어 튀니지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초반에는 꽤 승리를 하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독일군도 가만히 있지 않고 서서히 방어선을 구축하며 연합군을 기다렸습니다. 11월에 몇 번의 교전이 있었지만 독일군의 대전차포들과 슈투카 급강화 폭격기들의 공격 때문에 방어선 돌파에 실패하고 연합군의 진격은 멈추고 맙니다. 이 시기에도 연합군과 독일, 이탈리아군은 북아프리카 전선에 꾸준히 병력을 밀어넣으며 힘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2월 14일 밀고 밀리던 연합군과 독일군 사이에 중요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시디부지드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투에서 베테랑 아르님 장군이 이끄는 독일군은 느슨한 방어선을 펼치던 미군에게 치명적인 역습을 가합니다. 로이드 프레덴덜 장군이 지휘하던 미 34사단 168연대와 1기갑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시디부지드의 방어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미군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너무 넓게 방어병력이 분산되어 있어 아군 간의 지원이 힘들었고 방어진지들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지휘관인 프레덴덜 장군의 사령부는 130km 이상이나 떨어진 알제리의 테베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는 방어선의 상황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지낼 테베사에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 사령부를 건설하거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두 갈래의 방향으로 전차 140여대를 동원한 독일군의 공격에 미군의 M4 셔먼 전차들이 반격했지만 6호 전차 티거와 5호 전차 판더에게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40여 대의 전차와 많은 대포들을 잃고 후퇴했습니다. 중전차 티거와 판더의 공격에 미군의 M3 스튜어트, M3 리 전차는 물론 당시 최신이었던 셔먼 전차도 상대가 되질 않았고 일방적으로 학살당했습니다. 결국 168연대장 드레이크 대령은 후퇴를 요청했지만 프레덴덜 장군은 거부했고 다음날 급하게 미 1기갑사단의 병력들이 반격을 시도하지만 불행히도 이들은 사막 전투 경험이 없던 부대였습니다. 먼지와 모래가 심하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는 독일 기갑부대와 달리 사막에서 거대한 모래폭풍을 일으키며 돌격하던 미군 기갑부대는 독일군 전차들과 대전차포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반격하던 미군 전차 중 46대가 격파되고 4대만 살아남았으며 100여 대의 차량까지 잃고 후퇴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지 패튼 장군의 사위인 존 워터스 중령이 포로로 잡히기도 합니다. 혼쭐이 난 미군은 부랴부랴 요충지인 카세린 협곡으로 후퇴했고 승기를 잡은 독일군은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이번엔 사막의 여우 롬멜이 미군들에게 전투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시간이었습니다. 2월 19일 아침 롬멜은 직접 아프리카 군단을 이끌고 카세린 협곡을 공격합니다. 연합군은 만약 이곳이 뚫리면 알제리의 요충지인 테베사까지 위험할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의 방어는 미 19 공병연대가 담당했는데 구석구석에 지뢰도 제대로 깔지 못하는 등 역시 제대로 된 방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필사적으로 독일군을 방어했지만 결국 노련한 독일군에게 여기저기서 섬멸되어 방어선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의 엄청난 전투력에 미군들은 장비들도 버린 채 무질서한 후퇴를 하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독일군은 계속 진격했습니다. 롬멜은 풋내기 미군들을 비웃었지만 전투 준비가 저렇게 안 된 군대를 처음 보았지만 또 저렇게 전투를 빨리 배우는 군대도 처음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2월 22일 긴급 증파된 연합군 병력과 강력한 포병부대, 연합군 공군의 활약으로 독일군의 진격은 멈췄습니다. 길어진 보급선 문제와 강력한 연합군의 반격에 2월 22일 롬멜은 결국 후퇴를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들에서 독일군은 전사 200여 명, 20여 대의 전차를 잃은 것에 반해 미군은 전사 300명, 실종 3,000명, 포로 3,700명, 전차 손실 183대, 차량 손실 600여 대에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나치를 때려잡으러 우리가 왔다며 큰소리치던 미군이 독일군과의 첫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자 미국 정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합군이던 영국군마저도 미군이 너무 쉽게 무너지자 충격을 받고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미군들은 자신감을 잃고 그제서야 독일군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작전부터 꼬이자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던 아이젠하워는 패배의 책임을 물어 제2군단장 프레덴덜 장군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조지 패튼 장군을 앉힙니다. 뼛속까지 군인이던 패튼 장군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미 2군단을 빠르게 추스려서 3월에 독일군과 이탈리아 기갑사단을 대파하며 미군의 체면을 세웁니다. 1943년 5월 결국 연합군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에 독일과 이탈리아군이 항복하면서 북아프리카는 연합군에게 넘어옵니다. 미군은 북아프리카의 첫 전투에서 쓰라린 교훈을 배웁니다. 지휘관의 현장 시찰의 필요성, 부주의한 이동과 매복의 주의, 부대 간의 효과적인 배치와 통신의 중요성, 적의 병력과 장비에 대한 분석 등등. 미군은 이런 점들을 냉철하게 분석 응용하여 금세 강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게 미군의 가장 무서운 점이 아닐까요? 특히 미군 전차병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88mm 포를 탑재한 거대한 티거 전차는 절대 셔먼 전차 한 대로는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나마 이 무시무시한 티거 전차가 생산량이 많지 않았는데 반해 연합군의 셔먼 전차는 약 5만 대나 생산되었습니다. 1943년 4월 치열하던 북아프리카의 전투 과정에서 연합군은 한 대의 멀쩡한 티거 전차를 노획합니다. 바로 501 중전차대대의 131호 전차였는데 이 전차는 튀니지에서 영국군 전차와 싸우던 중 고장난 상태로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멀쩡했기에 이 녀석을 영국 본토로 가지고 오는데요. 바로 이 녀석이 영국 보빙턴 전차박물관에 있다가 영화 퓨리에 등장하는 바로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티거 전차입니다.